탄핵 심판 결과가 2월 말에는 나오기 어려워지고 또 일부에서는 탄핵 기각설이 돌기도 하면서 대선 주자들도 신경이 쓰이는 걸로 보입니다. 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개견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문재인 전 대표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지금 현재 빨리 결론을 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헌재에서 기본적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하고 있는 탄핵 지연 전략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 정도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갔고 방금 전에 이제 뉴스 기사에서 봤듯이 앞으로 이제 촛불 집회들이 더 활성화되면서 이 현재 보이고 있는 탄핵이 앞으로 기각될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감을 더 고조시키는 그런 정치인들의 일부 사회적 분열을 조장할 수 있는 듯한 발언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헌재의 심판 결과는 우리 대한민국 그 헌법이 정하고 있는 마지막 단계로서 존중돼야 하는 부분들인데 네. 여기 대해서 정치인들이 너무 과도하게 관여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의 행보에도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안희정 지사 안깨비, 충남 엑소, 굉장히 네. 젊은 층을 공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문재인 대세론이 위협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안희정 네. 지사의 지지율 상승이 굉장히 놀랍도록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을 알리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강한 강점들을 충분히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50대 주자로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젊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최근에는 오바마 대통령을 벤치마킹했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농구를 하는 장면들을 연출시키는가 하면 네.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 앞마당에 농구대를 설치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출마 선언하는 과정에서는 5시간을 증문즉답을 하는 과정을 보였는데 그 당시 때 목티를 입고 나와서 네. 굉장히 젊은 이미지를 부각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현재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같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겹치긴 하지만 문재인 전 대표와 차별화시킬 수 있는 본인만의 경쟁력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다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 아무래도 대세론을 굳혀가다 보니까 공세를 이제 또 받기 시작한 걸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당에서 문재인 전 대표에게 화가 단단히 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상시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을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와 함께하자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항시 자강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자강론이라는 건 국민의당을 기점으로 하는 사실상의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네. 여기에 대한 전제 조건이 반드시 깔리는 거는 반문연대를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문재인 전 대표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이뤄낼 수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당이 될 확률이 높으며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책임감을 갖고 네. 있기 때문에 이걸 이뤄낼 수 있는 거는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와는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또 이렇게 화가 난 게 어제 손학규 의장이랑 통합 선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당 결국 민주당과 같이 갈 거다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박지원 대표가 문재인 전 대표를 힐러리 클린턴에 비유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힐러리 전 미국에서의 대권 주자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세론을 형성하는 과정을 쭉 거쳐왔지만 결국 마지막에 본선에서는 트럼프에게 패배하는 결과들을 보여줬던 것처럼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가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지만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나 그 사랑을 받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결정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거는 힐러리 후보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힐러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비토 여론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후보고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기는 하나 네. 여전히 대한민국 사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는 안 되라고 하는 그 비토 여론이 너무 높기 때문에 힐러리에 비유하는 그래서 네.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박지원 대표 그러면서 안희정 지사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표, 그러니까 재인 산성을 못 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서 딱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안희정 지사가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의 벽을 극복하고 네.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가 된다면 국민의당이 설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좁아질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안희정 지사의 행보 자체가 굉장히 중도와 보수로의 우클릭 확장을 통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집토끼를
더해서 안희정 지사가 그 추구하고자 하는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까지 포석하기 시작한다면 말 그대로 국민의당이 가져가고자 했던 중도의 새 확장에는 굉장히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한 가능성은 문재인 전 대표가 이대로 대세론을 형성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대권 주자가 돼야지만이 기회가 국민의당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겁니다. 네. 네. 그런데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도 이 중도를 좀 공략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봉하마을을 찾았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낮은 지지율에서 출발했다. 이 말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2002년 대통령 선거를 봤을 때요. 유승민 의원은 정계에 입문하게 됐던 계기가 이회창 전 총재의 권유를 통해서 입문하게 됐고요. 네.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 총재가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을 당시에 유승민 의원은 그 밑에 이제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바로 이회창 그 전 총재 선거를 도왔거든요. 근데 그 대세론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장면을 바로 옆에 지금 거리에서 목도를 했을 겁니다. 그 대세론을 무너뜨렸던 장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낮은 지지율에서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 벌써 10년이 넘는 상황을 올라와서 현재 상황을 보니까 상대 진영이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고 유승민 의원은 대권 주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낮은 지지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도 노무현 전 대표가 걸었던 길처럼 낮은 지지율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좀 내비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나도 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이제 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 보수 후보 단일화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입장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임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이거 그러면 새누리당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네. 바른정당 내에서도 유승민 의원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갑론들방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로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현재로서는 저는 0에 가깝다고 보는데요. 새누리당과 함께 예를 들어서 보수 네. 후보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현재 지금 새누리당의 주자로서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선언하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와 단일화를 나름대로 형성을 했는데 네. 거기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단독 후보로 나서게 되면은 이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책임론에 대한 것들을 아무것도 묻지 않은 상태로 다시 새누리당과 손을 잡는다. 그러니까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어떠한 명분도 가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승민 의원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바른정당 내에서도 일치된 의견들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무성 의원도 보수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지점인데요. 네. 긍정적인 의견을 보수 단일화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전제 조건을 다는 겁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단 전제 조건은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탈당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토록 얘기해왔던 친박 8명 핵심 의원들에 대해서 당이 정리를 해야만 네. 완벽한 인적 청산이 될 것이고 네. 친문, 친박을 제외한 오히려 중도로서의 확장을 통한 연대가 있을 때만이 집권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보수 후보 간의 단일화가 아니라 중도의 연대를 이야기하면서 친박을 제외한 단일화는 일부 고려할 수 있다 정도의 의견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앞서서 임명진 비대위원장 얘기를 했는데 새누리당이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후보는 낼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임명진 비대위원장 말을 좀 빌리자면 애를 계속 낳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기본적으로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10%가 넘는 잠재적 후보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좀 얻은 게 아닌가 싶고요. 현재 뭐 출마 선언한 이인재 의원이라든지 네. 원유철 전 원내대표라든지 안상수 의원이라든지 기본적인 후보군이 있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김문수 의원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항소심 재판에서 만약 이 무죄가 선고된다면은 홍준표 지사도 출마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고 네.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다 보면 10명의 후보군을 채우는 건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문제는 유의미한 지지율을 갖고 있는 후보가 얼마나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새누리당에서는 지지율이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많은 후보군이 출마하는가가 궁금할 건데 저는 그 이유를 결국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보수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갈 건지에 대한 역할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말 그대로 임시로 잠깐 와 있는 분이고 임명진 비대위 체제가 종식되고 난 뒤에 새누리당, 보수정당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으로서 네. 대권 후보들의 출마가 줄을 잇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결국 기다리는 사람은 황권한 대행일까요? 옥동자로 불리듯. 그러니까 유의미한 지지율이라고 하면 두 자릿수의 지지율, 그러니까 10%가 넘는 지지율을 갖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유일할 것인데요. 네. 현재로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네. 다만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헌재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인데 네.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고 실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은 아마 황교안 권한대행이 직접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대선에서의 승리도 중요한데요. 대선에서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른정당과의 경쟁을 통해서 보수정당이 주도권을 지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아마 황교안 권한대행의 카드를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결국 황 권한대행이 결정할 일이다, 네. 본인이 정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황 권한대행 입장도 적절한 시점에 밝히겠다. 네. 약간씩 뉘앙스가 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 거고 황교안 권한대행이 만약에 한 5%에서 7% 정도 되는 애매한 지지율에 머물렀다라면 본인 스스로도 고민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로서는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책임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고 나가야 되는 부담감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한 15%의 지지율을 넘어서 만약에 20%의 지지율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면 황교안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출마를 굳이 사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특히나 새누리당 같은 보수 정당이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상황이라면은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할 확률이 꽤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지금 새누리당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탄핵 반대 집회를 두고도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서서는 집회 참가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알아서 할 일이다. 임명진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김문수 의원 같은 경우가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함께 본인이 영입한 비대위원이거든요. 네. 근데 그랬던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가 탄핵 반대 집회에 연일 참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임명진 위원장의 여러 가지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전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새누리당의 굳건한 지지율을 떠받들고 있는 10%의 지지율 층과 그리고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층과 굉장히 공통적인 교집합을 형성한 군이 많기 네. 때문에 이걸 굳이 반대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순간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새누리당을 이끌어 나갈 동력 자체가 허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반대하지 못하는 형국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다만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 모든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재의 결정에 따른 겁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얘기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것도 공정성을 최대로 담보하되 외부의 여론을 이끌어 다니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말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라면은 외부에서 헌재의 탄핵의 결정을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행위를 초래하는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자제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헌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존중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네. 헌재에서 탄핵이든 탄핵의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결정이 나오든지 간에 우리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네. 이거를 받아들이는 게 법치주의를 지키는 보수의 근간이기 때문에 네. 임명진 위원장이 좀 적극적으로 전향적인 모습을 피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헌재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느냐 이게 결국 정치권에도 움직임에도 큰 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